야담상회를 찾아주신 마님들과 선비님들 감사드리옵니다. 야담상회, 오늘의 몰아보기 한상 차림 지금부터 내어놓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서산 너머로 니엇니엇 해가 기울어가는 초저녁, 고향으로 돌아온 서대감의 기와집 마당에는 벌써부터 땅거미가 스멀스멀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세월의 두께가 고스란히 내려앉은 고졸한 기와집은 한때 종이품 참판의 위세를 담았던 곳이라기엔 소박하기 그지없었으나 대감의 강직한 성품처럼 단정하고 군더더기 없는 모습이었지요.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만이 간간히 부는 저녁바람에 몸을 맡겨 청명하게 맑은 소리를 낼 뿐 인적 드문 집안은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답니다. 일찍이 조정에서 높은 벼슬을 지냈던 서대감이었지만 올곧은 성정 탓에 권력의 부침 속에서 스스로 벼슬을 내려놓고 속절없이 낙향한 지도 벌써 여러 해가 흘렀습니다. 화려했던 지난날의 영화는 이제 빛바랜 기억으로만 남았으며 지금 그에게 남은 것은 부인과 사별한 후 홀로 키워온 아들 하나와 적막한 고택뿐이었지요. 아내가 세상을 등진 지도 어느덧 강산이 한번 변할 세월이 흘렀어요. 텅 빈 안채의 싸늘함은 시간이 흘러도 쉬이 가시지 않았으며 밤마다 깊은 외로움과 사별한 부인에 대한 그리움으로 뒤척이는 날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더구나 그는 벼슬에 있을 때나 낙향한 지금이나 청렴함을 미덕으로 삼아 사사로이 재물을 탐하지 않았던 터라 그의 살림살이는 전직 참판대감의 것이라기엔 너무도 빠듯했답니다. 사정이 이러니 홀로 지낸 시일이 쌓인 사내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그의 어깨에 내려앉은 스산한 기운뿐이었지요. 어느덧 지천명을 훌쩍 넘겨 50 중반에 이른 나이. 주변에서는 더러 재혼을 권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만 서대감은 그럴 때마다 손사래를 치며 염치 없는 일이라 여겼어요. 이 나이에 새로이 부인을 맞는다는 것이 어쩐지 부끄럽고 민망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속마음까지 그러했던 것은 아니었지요. 홀로 지내는 세월이 길어질수록 외로움은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고 풀리지 않는 번민의 밤잠을 설치는 날들이 늘어만 갔습니다. 잠 못 드는 밤이 길어지니 낮에는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피로가 가시지 않는 것은 당연지사. 그의 얼굴에는 수심이 깊어졌으며 눈밑은 퀭하니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한때 조정의 중신으로서 호령하던 기계는 간데없으며 이제는 그저 고독과 시름에 지친 늙은 사내의 모습만이 거울 속에 비칠 뿐이었지요. 그날도 서대감은 밀려드는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사랑채 돛돌에 걸터앉아 깜빡 졸음에 빠져들었습니다. 꿈결인지 현실인지 모를 어슴푸레한 의식 속에서 그는 문득 자신을 흔들어 깨우는 인기척을 느꼈어요.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리자 눈앞에는 뜻밖의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옛 친우 홍대감이었답니다. 낙향한 후 근동에 아는 이 하나 없어 적적했던 터에 옛벗의 방문은 가문 끝 단비처럼 반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신가? 홍승지 아니신가? 서대감은 저도 모르게 반가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허허, 서참판 오랜만이구려. 명색이 선비의 근간을 둔 반가의 귀인께서 대낮부터 이리 졸고 계시면 어쩐다는 말이신가? 혹 무슨 근심거리라도 있으신 겐가? 홍대감은 너털웃음을 지으며 서대감의 어깨를 툭 쳤답니다. 아니세, 그저 요사이 밤잠을 설쳐서 그러이. 자, 이럴 것이 아니라 어서 안으로 드시게나. 서대감은 멋쩍게 웃으며 친구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두 벗은 회포를 풀며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하지만 홍대감의 눈에는 친구 서대감의 얼굴에 들이운 깊은 그늘이 선연히 보였습니다. 예전의 총기와 활력은 희미해졌으며 고단함과 외로움만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듯 했지요. 친구의 안색을 살피던 홍대감은 안타까운 마음을 누르며 조심스레 사담을 건네기 시작했어요. 그저 노쇠한 두 명의 벗 사이에는
오랜 우정의 따스함과 함께 서대감을 걱정하는 홍대감의 염려 어린 눈빛만이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서대감의 모습을 마주한 그 이후로 홍대감은 벗의 외로움을 덜어주려는 듯 틈만 나면 서대감의 집을 찾았지요. 두 늙은 벗은 술잔을 기울이기도 하고 바둑을 두기도 하며 소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홍대감의 노력에도 친우인 서대감의 모습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져만 갔어요.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늘어나니 낮에는 꾸벅꾸벅 조는 일이 잦았고 안색은 더욱 어두워만 졌습니다. 도대체가 끼니는 제대로 챙겨 먹기는 하는 것인지 또한 아들의 교육은 어찌하고 있는지 홍대감의 염려는 깊어만 갔습니다. 여보시게 서참판, 나랑 잠깐 이야기 좀 나누시게나. 어느 날 마주 앉아 술잔을 나누던 홍대감이 보다 못해 입을 열었지요. 내 그간 자네를 쭉 지켜보았는데 대체 언제까지 이리 홀로 지낼 셈인가? 내 이런 말까진 하지 않으려 했네만 지금 자네의 꼬락서니를 좀 보시게나. 자네는 이제 예전에 그 조정을 호령하던 나이가 아닐세. 몸도 돌보아야 하고 하나뿐인 자식 녀석 앞길도 생각해야지. 상처한 지도 벌써 이리 오래되었으니 이제 그만 새로이 혼사를 고려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서대감은 들고 있던 술잔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친구의 진심 어린 걱정은 고마웠으나 마음 한편이 씁쓸했지요. 허허, 홍승지, 자네마저 그런 말을 하는가? 내 이미 50를 넘긴 지 오래일세. 이 나이에 어느 처자가 늙수그레한 호라비에게 시집을 오려 하겠는가? 자식 녀석 보기에도 민망한 일이네. 더는 그런 말 말게나. 그는 애써 태어난 척 손사래를 쳤지만 목소리 끝에는 체념과 쓸쓸함이 묻어났어요. 예전 같으면 호통이라도 쳤을 법한 강직한 성품도 세월과 고독 앞에 많이 무뎌진 듯 했지요. 하지만 홍대감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서대감 몰래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둔 터였지요. 여보게 너무 그리 낙담만 할 일이 아닐세. 내 자네를 위해 받은 처자가 있다네. 아니, 나를 위해 받은 처자라니. 대체 그것이 무슨 말인가? 서대감의 눈이 잠시 커졌다가 이내 민망함과 자조의 빛으로 흐려졌어요. 설마 아니, 자네? 어허, 이 사람. 농담이 지나치시네 그려. 농담이라니 천만에 다름 아닌 옆마을 고생원대 규수 이야기네. 그 집이 대대로 과거 급제자가 없어 문벌은 우리만 못하지만 살림살이는 수천석을 헤아리는 부를 축적한 집안이지. 더구나 그 여식이 행실이 바르고 용모 또한 예쁘기로 소문이 자자하다네. 나이도 이제 겨우 혼기를 넘긴 20살 전후라 하니 자네에게는 조금 과분할지 모르겠으나 홍대감은 성품상 몹시도 무안해할 서대감의 눈치를 살피며 살짝 농을 곁들인 듯 분위기를 풀어나갔지요. 아니나 다를까 서대감은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생원대 규수에 또한 그 나이가 20이라. 허, 이보시게 홍승지. 내 처지가 어떤지 뻔히 알면서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야말로 언감생심이라는 말을 아니할 수가 없겠구만. 내 어찌 감히 그런 어린 규수를 넘볼 수 있겠는가. 남의 집 귀한 여식에게 못하는 소리가 없으시구만. 당치도 않은 말은 그만하시게. 아니 자네 처지가 어디가 어떻다고 이러시는가? 그리고 다른 대감들은 본처를 두고서도 그보다 어린 교수들을 잘만 첩으로들 들이고들 있음을 모르지 않을 터인데 아직도 그리 속절없이 자신을 낮추는가? 물론 고생원 집안에서도 내놓고 반기지는 않겠지. 허나 자네가 누군가? 한때 참판을 지낸 몸 아닌가? 거기에다 그 집안이 돈은 많아도 대대로 벼슬길이 막혀 늘 그것을 한스러워한다네. 그러니 자네 같은 명망 있는 이와 사돈을 맺는다면 가문의 격을 높일 절호의 기회라 여길 수도 있지 않겠는가? 어허, 아무리 그러한들. 그만 쓸데없는 잔소리는 이제 마시게. 내게 다 생각이 있다네. 그러니 자네는 잠자코 내 말만 따르게 아시겠는가? 홍대감은 마치 제일인 양 팔을 걷어붙이며 서대감을 다독였습니다. 며칠 뒤 쇳불도 단김에 빼기로 소문난 성미의 홍대감은
정말로 일사천리로 판을 벌였습니다. 가을 정취가 무르익어 간다는 핑계로 근동의 선비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모아 시회를 겸한 잔치를 성대하게 연 것이었지요. 풍악이 울리고 맛있는 음식과 술이 넘쳐나는 잔치에는 당연히 서대감과 고생원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어 자중의 기분이 한껏 달아오른 저녁 무렵, 홍대감은 슬며시 고생원 곁으로 다가가 술잔을 권하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먼저 근동 양반가들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며 가문의 내력을 넌지시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은근히 고생원 집안에는 대대로 문과 급제자 하나 나오지 못한 것을 꼬집으며 안타깝다는 듯 슬그머니 말을 흘렸지요. 고생원은 가뜩이나 그것이 평생의 한이었던 터라 얼굴이 불쾌해진 채 변명도 못하고 술잔만 연거푸 비웠답니다. 그 모습을 본 홍대감은 때는 이때다 싶어 목소리를 낮추어 고생원에게 속삭였어요. 여보시오, 고생원, 너무 속상해 마시오. 집안의 문벌이야 하루아침에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소. 허나 좋은 사위, 그것도 이력이 어마어마한 사위를 들여 집안 사람으로 세운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다르게 흐르는 법. 이참에 어떻소이까? 괜찮은 사위를 얻어 허울뿐인 반가라는 오명을 싣고 이번 기회에 가문의 위상을 높여볼 생각은 없으시오? 내 마침 고생원께 딱 맞는 좋은 제안이 하나 있소이다. 아니, 그것이 정말이십니까? 이력이 어마어마한 사위라니, 그것이 누구라는 말씀이십니까? 고생원의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홍대감은 자중을 한번 쓱 둘러보고는 저편에 홀로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 서대감을 턱짓으로 가리켰지요. 저기 서참판을 보시오. 비록 지금은 야인으로 지내고 계시나 한때 조정의 중신으로 명망이 자자했던 분 아니시오. 저런 분을 사위로 맞으신다면 고생원 댁 가문에도 큰 빛이 될 것이외다. 멀리서 찾을 것 없이 바로 이 자리에 좋은 인연이 있지 않겠소? 순간 술렁이던 잔치 자리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주변에 앉아있던 선비들은 홍대감이 술김에 망령이라도 든 것인가 하여 서로 눈치만 살폈고 멀찍이서 제게 쏠리는 겸연쩍은 분위기를 읽은 서대감은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져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가장 놀란 것은 고생원이었답니다. 그는 술 기운이 확 달아나는 것을 느끼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참판을 지낸 서대감과 사돈을 맺는다는 것은 가문의 영광임이 분명했으나 예전의 명성과는 어울리지 않게 초라해진 그의 많은 나이와 수척한 행색이 마음에 걸렸지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던 고생원은 이내 홍대감에게 말했습니다. 저 일단 혼인은 일륜지대 사라 하였으니 이 자리에서 저 혼자 결정할 사안은 아닌 듯 싶습니다. 우선은 저희 집사람과 상의부터 좀 해본 이후에 확답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고생원은 부인에게 홍대감의 제안을 조심스레 털어놓았어요. 그러나 부인의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 얼음장 같았답니다. 아니 여보, 지금 제정신이신 geb니까? 그놈의 문벌, 아주 그만 좀 하셔요. 그것이 어디 쌀밥이나 먹여주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것에 부족함이 없고 누구나 우리의 가세를 부러워하고 있거늘 대관절 무엇이 아쉽다 하여 그 늙고 가난한 호라비에게 우리 귀하디 귀한 딸을 해치우듯 넙죽 던져주란 말씀이에요? 어허, 부인, 네 물론 당연히 그런 마음을 이해는 하지만 부인도 알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우리 집안을 보고 문과급제자 하나 나오지 못한 집안에서 돈푼으로 떵떵대는 꼴이 참으로 비루하다며 두고두고 입방하여 올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사람 그저 일개의 가난한 호라비로 치부할 사람은 아닙니다. 참판의 자리를 역임한 사람이란 말이죠. 아 글쎄, 참판이고 참판아랩이고 뭐가 됐든 간에 여식의 앞길을 팔아 문벌 사유를 집안에 들인다 하여 여지껏 부족함 없이 먹고 마시던 우리 인생의 꽃길이라도 펼쳐진다 합디까? 저는 이미 수십 리 밖에 사는 부잣집 도령들과 온담을 주고받는 중이란 말입니다. 허니 다시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소리 마셔요. 부인은 노발대발하며 고생원을 몰아세웠고 기세에 눌린 고생원은 결국 다음 날 홍대감에게 정중히 거절의 뜻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먼 곳에 젊고 부유한 신랑을 사윗감으로 정했다는 소식도 곁들이며 말이지요. 홍대감은 낙담하여 서대감을 찾아갔습니다. 여보게, 이거 참으로 면목이 없네. 고생원 댁에서 이미 다른 혼처를 정했다는구먼. 서대감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내 그럴 줄 알았네. 그게 당연한 반응이지를 않겠는가. 애당초 분수에 맞지 않는 욕심이었지. 괜히 자네만 애쓰게 만들었구먼. 괜찮네, 괜찮네. 이제 그만 잊으시게. 그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속 저편에서 한가닥 품었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지요. 역시 자신 같은 늙은 호라비에게는 봄날 같은 인연은 허락되지 않는 모양이라며 그는 속으로 되뇌이고는 자조 섞인 미소를 흘렸습니다. 그렇게 서대감은 고생원 댁과의 혼담이 무산된 것을 애써 담담히 받아들이며 다시금 적막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세월은 무심히 흘러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지요. 한편 고생원 댁에서는 마침내 여식의 혼례날이 밝았어요. 그야말로 마을이 떠들썩한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곱게 단장한 신부는 수줍은 얼굴로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고생원 내외는 딸의 앞날을 축복하며 분주히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 약조된 시간이 훌쩍 지나도록 먼 길을 온다던 신랑은 감감무소식이었어요. 처음에는 길이 멀어 늦는가 보다 여겼던 사람들의 얼굴에도 점차 초조함과 불안감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해는 중천을 넘어 서서히 기울어 가는데 진작에 도착했어야 하는 신랑의 행렬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지요. 고생원 내외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고생원의 머릿속에서 온갖 불길한 예감이 스치고 있었어요. 설마 오는 길에 무슨 변고라도 생긴 것은 아닐까? 정말로 만약에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다면 이대로 딸아이가 혼례도 치르지 못하고 파혼이라도 당하면 어찌하나. 이미 초래천까지 성대하게 차려놓은 마당에 이 일을 어찌 수습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웅성거리던 하객들 사이로 술렁임이 파도처럼 번져나가던 바로 그때였어요. 멀리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몇몇 인형이 황급히 달려오는 것이 보였답니다. 바로 신랑 측에서 보낸 청지기와 하인들이었지요. 그러나 그들의 낯빛은 잔치에 참여하려던 사람들의 모습과는 걸맞지 않게 몹시 초췌하고 다급해 보였습니다. 청지기는 헐떡이는 숨을 겨우 고르며 고생원 앞에 엎드려 비통한 소식을 전했답니다. 고생원의 불길한 예감은 그대로 현실이 되었어요. 어르신, 큰일 났습니다. 신랑 되실 도련님께서 오시는 길에 그만 낙마하시어 목숨을 잃고 마셨지 뭐겠습니까요. 순간 잔치마당에는 싸늘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고생원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휘청거렸고 안채에서 소식을 전해 들은 고생원의 부인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실신할 듯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혼례날 신랑이 죽다니 이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이란 말인가요? 새 신랑의 처지도 딱하게 되었지만 사실 고생원의 걱정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양반가의 풍속대로라면 이제 자신의 딸은 신랑의 얼굴 한번 보지도 못했음에도 혼담을 나누고 혼례를 열었다는 이유만으로 평생을 청상과부 꼬리표를 붙인 채 살아야 할 기구한 운명에 놓이게 된 것이었지요. 곱디고 온 딸 자식의 앞날이 시커먼 먹구름에 뒤덮이는 순간이었으니 청천벽력이 따로 없었습니다. 온 집안이 충격과 슬픔 그리고 당혹감에 휩싸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구석에서 이 모든 상황을 착잡한 심정으로 지켜보던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홍대감이었어요. 홍대감 역시도 신랑의 급사 소식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으나 이내 그의 머릿속에는 번개처럼 한 가지 묘안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황망해하는 고생원에게 조용히 다가가 뒷속말을 건넸지요. 여보시오, 고생원. 모두가 기뻐해야 할 잔칫날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오만
고생원은 또한 한 집안의 가장이자 아비이지를 않소. 여식이 당장의 청산과부로 혼사당일에 지아비를 잡아먹은 과부 귀신이 붙었다는 소리가 도는 것만은 막아야지요.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한평생을 살게 생겼는데 일이 넋을 놓고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냐는 말이오. 어차피 일이 이미 이렇게 되었으니 마을 사람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오. 허나 지금이라도 신랑을 새로이 구해 바꿔본다면 따님이 청산과부가 되는 것만은 막을 수 있지 않겠소이까? 고생원은 멍한 눈으로 홍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누가 그것을 모른답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니 일이 침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허나 신랑을 바꾸다니요. 이리도 성대하게 동네가 더 나가도록 난리굿을 펼쳐놓고서는 혼례를 하노라 잔치까지 연마당에 신랑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과부가 된 여자를 어느 누가 데려간답니까? 일전에 내 제안 기억하시오? 바로 서대감이 있지를 않소. 지난번 내가 혼담을 넣었을 때 받아들이지만 않았을 뿐 서대감도 완강히 못을 박으며 내치지는 않았었소. 지금 가서 사정을 이야기하면 그의 성품상 이러한 딱한 처지를 외면하지는 못할 것이오. 어차피 초래청은 차려졌고 여기 모인 하객들은 오늘 맞이할 본래의 신랑이 변고를 당했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지 않소. 허니 지금 서대감을 신랑으로 맞이하면 대개 따님은 청산과부가 되는 불행을 면하고 대개 가문은 명망 있는 사위를 얻게 되는 것이니 이보다 더 좋은 방도가 어디 있겠소? 아니 그렇소? 홍대감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고생원 부부는 홍대감의 말에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딸 자식이 평생 청산과부의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그것만큼은 못할 짓이었습니다. 비록 나이가 많고 가난하지만 인품 좋고 명망 높은 서대감을 사위로 맞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판단이 들었지요. 결국 그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홍대감의 제안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뜻밖의 결과를 일궈낸 홍대감은 곧장 말을 달려 서대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친구의 방문에 어리둥절해하는 서대감에게 홍대감은 자초지종을 숨가쁘게 설명했어요. 신랑의 갑작스러운 죽음, 과부가 될 위기에 처한 고생원의 딸, 그리고 다시 없을 기회. 홍대감은 서대감을 설득하며 어서 사모관대를 차려입고 초래청으로 가자고 재촉했답니다. 그러나 서대감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지요. 어허, 여보게 홍승지. 네, 나를 아끼는 자네의 마음 모르는 것은 아닐세. 허나 나를 어찌 그리 모렴치한 사람으로 만들지 못해 안달이 났다는 말인가. 내가 남의 불행을 틈타 내 사익을 도모하는 사람으로 내몰아야 자네의 마음이 편하겠는가. 이는 이 나라 종묘사직에 몸담은 선비로서 참아할 짓이 못되네. 허니 돌아가시게. 서대감의 목소리는 단호했지요. 하지만 그 속에 어딘가 흔들리고 있는 목소리의 끝을 눈치 빠른 홍대감이 읽지 못할 리가 없었습니다. 홍대감은 친구의 팔을 붙잡고 간절하게 호소했답니다. 여보게, 물론 내 자네의 그 청렴함 모르는 바는 아닐세. 아주 잘 알고 있기에 그 대쪽 같음을 흠모하여 내가 자네와 이토록 오랜 기간 벗의 기쁨을 나누지 않았겠는가. 하지만 말이야 바른 말이지. 자네가 신랑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그저 하늘의 뜻이 그러했을 뿐일세. 지금 자네가 나서지 않으면 저 어린 신부는 평생을 한 맺힌 과부로 살아야 하네. 또한 자네의 처지를 생각해보게. 언제까지 그리 외롭게 지낼 셈인가? 자고로 사내는 여인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나이를 먹을수록 시들어가는 법이야. 이는 하늘이 자네에게 내려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네. 자네가 나서지 않는다면 저 불쌍한 처자는 죽을 때까지 서방 잡아먹은 과부라는 꼬리표가 붙어 그야말로 불행한 삶이 펼쳐진다는 것을 잘 알지 않나. 허니 이 사안을 외면하지 말게나. 홍대감의 진심 어린 설득은 계속 이어졌고 한참 동안이나 열변을 토하던 그의 정성에 서대감의 마음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잠시 깊은 상념에 잠겼지요.
과연 이것을 덥석 받아들여도 옳은 일인가를 헤아리는 듯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20살 남짓 처자의 기구한 운명을 외면할 수도 없었어요. 또한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생각하니 홍대감의 말이 아주 틀린 것 같지도 않았음은 덤이었지요. 오랜 침묵 끝에 서대감은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알겠네. 자네의 뜻을 따르겠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모관대를 찾아 입었습니다. 어색하기 짝이 없는 혼례복이었지만 그는 애써 마음을 다잡고 홍대감과 함께 고생원 댁으로 향했답니다. 자신의 운명이 이토록 희한하게 그리고 또 극적으로 뒤바뀔 줄은 몰랐던 서대감은 참으로 무안하면서도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등에 올랐습니다. 초로래청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솔직한 마음으로 또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기대감과 설렘이 그의 가슴 속에서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고생원 댁대문 앞은 여전히 잔치의 흔적이 남아 있었으나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늙수그레한 신랑 서대감의 등장은 모여든 하객들과 구경꾼들 사이에 당혹스러운 술렁임을 자아냈어요. 저마다 영문을 몰라 수군거렸고 안채에서는 딸의 기구한 운명을 직감한 고생원의 아내가 목 놓아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새어나왔답니다. 하인들은 눈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했고 또 몇몇은 설마 서대감이 신랑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탓에 그의 앞을 막아서기까지 했지요. 이 아수라장 속에서 고생원은 비로소 마음을 굳힌 듯 낮은 목소리로 하인들을 물리고 일가 친척들에게 엄히 다짐을 놓았습니다. 그제야 좌중의 소라는 순식간에 잦아들었으며 어색하고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혼례는 그럭저럭 마무리되었어요. 혼례를 마치고 신방에 들었으나 여느 첫날 밤의 설렘과 흥겨움은 찾아볼 수 없었답니다. 떠들썩한 구경꾼도 왁자지껄한 웃음소리도 없이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병풍 뒤에 곱게 앉아있는 어린 신부의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서대감 역시 차마 먼저 말을 건네기가 어려웠지요. 한참 만에야 그는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시오, 부인. 상황이 이리 되어 참으로 면목이 없소이다. 일이 황망한 상황에서 부인을 맡게 되었으니 나 역시 적잖이 무안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구려. 그래, 부인의 이름은 무엇이오? 하도 정신이 없었던 통에 내 아내들 사람의 이름조차 전해 듣지 못하지를 않았겠습니까? 소첩, 고가의 설류라 하옵니다. 설유라. 참으로 좋은 이름이오. 아무튼 부인, 다시 한번 부인에게 닥친 기구함에 진심을 다해 위로의 말을 전하겠소. 더구나 내 이미 나이가 많고 첫 혼인도 아닌 재혼인데 부인과 같이 어여쁜 이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으니 내 복이 과분한 듯하오. 할 말은 아니지만 참으로 미안하고도 또한 고맙소이다. 오늘이 초야라고는 하나 우선은 너무도 갑작스레 펼쳐진 난리통에 몰랐을 부인의 심란한 마음부터 추스리는 것이 좋겠으니 오늘은 아무 생각일랑 마시고 그저 푹 쉬시지요. 나 역시 별도로 이부자리를 만들어 따로 자도록 하겠소이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어린 신부는 살며시 고개를 들었어요. 뜻밖의 그녀의 얼굴에는 원망이나 슬픔 대신 맑고 단아한 기품과 함께 홍조가 살짝 피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아니옵니다. 물론 처음에는 놀랍고 슬픈 마음 금할 길이 없었사오나 이 또한 하늘의 뜻이 아니겠는지요. 황망한 상황에서 대감을 난군으로 맞이하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저희 이 딱한 처지를 외면치 않으시고 감싸주신 대감께 깊이 감사한 마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비록 시간의 간극은 있사오나 이러한 인연 역시 하늘이 특별히 맺어준 것이라 생각하옵니다. 남들이 무엇라 하든 이제 우리 부부가 서로 아끼고 의지하며 행복하게 잘 살면 그뿐이라 여기겠사오니 부디 대감께서도 불편한 마음은 거두어 주시옵소서. 소첩은 이제 대감을 하늘 같은 지아비로 여기고 충실히 내조하겠사옵니다. 어린 신부의 당차고 속 깊은 말에 서대감은 놀라움과 함께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훨씬 어린 신부의 지혜와 배려심 앞에서 스스로가 부끄러워짐을 느꼈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어색하지만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갔답니다. 이렇듯 기이한 인연으로 맺어진 신혼밤은 부부의 주고받는 말 속에서 조용히 날이 밝았으며 어린 신부는 혼인한 지 사흘도 채 되지 않아 서대감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곳, 저희 본가에서는 어서 벗어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저도 이젠 서가의 안식구가 된 사람으로 하루라도 빨리 집안의 살림들을 익혀나가야지요. 특별한 인연으로 맺어진 인연이니 더욱 시간을 지체할 이유도 없습니다. 서방님, 어서 우리의 집으로 넘어가요. 허허, 부인, 참으로 그 성미가 못 말리겠소. 내 두고두고 부인 같은 천하제일의 색시를 맞이한 것을 하늘에 감사해야 하겠구려. 그리하여 설류의 청으로 두 사람은 서둘러 짐과 살림살이들을 수레에 싣고서 서대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도착한 지 하루도 안 되어 설류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집안 살림을 야무지게 꿰차기 시작했지요. 제 나이보다도 훌쩍 많은 전처소생인 서대감의 아들을 마치 제 속으로 낳은 자식처럼 살뜰히 보필했고 넉넉지 못한 살림에도 불평 한마디 없이 알뜰하게 집안을 꾸려나갔답니다. 서대감은 한편으로 쑥스러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찾아온 이 뜻밖의 행운에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 모든 기회를 만들어준 자신의 예뻐신 홍대감에게도 마음속 깊이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서대감 부부의 많은 나이 차이를 두고 처음에는 수근거리며 험담을 늘어놓기도 했지요. 허나 시간이 점점 흘러 그들이 여전히 서로를 아끼며 행복하게 지내고 또한 가문이 나날이 번창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 생각을 바꾸었어요. 혹자는 여전히 그들의 결합이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기기도 하였지만 또 다른 많은 이들은 온갖 역경과 우연 속에서 맺어진 그들의 인연이야말로 하늘이 맺어준 진정한 천생연분이라며 칭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다른 이들의 시선이 어떻든 당사자들인 두 사람끼리 부부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인의의 질을 바탕으로 바르게 살면 그것으로 되었지 않느냐며 말이지요. 세월이 흘러 어린 부인은 이듬해 처자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터울로 아들과 딸을 더 낳아 스라에 많은 자식을 두게 되었지요. 그녀의 현명한 내조와 서대감의 올곧은 가르침 속에서 자란 자식들은 말할 것도 없이 모두 뛰어난 인재로 자라났습니다. 훗날 두 아들은 모두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에 올랐고 또한 막내딸 역시 좋은 집안으로 시집을 가 그 집안의 현모의 앙처가 되어 가문을 부흥하는 데에 지대한 공을 세워 그야말로 안주인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였지요. 서대감의 가문은 크게 번창하였고 그 후손들 또한 대대로 복록을 누렸답니다. 후세에 전해지기를 서대감과 아들 그리고 그 손자까지도 무려 3대가 정의품 이상의 문관을 역임한 가문에 주어지는 영예인 기로소에 드는 큰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기로소는 조선시대에 관직에서 물러난 문신들을 예우하기 위해 설치한 관청으로 국가 원로 예우를 위한 명예 기구였지요. 이는 서대감이 홀로 외롭게 지낼 때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가문의 경사였습니다. 서대감은 이 모든 행운과 행복이 곤경에 처한 자신을 외면하지 않았던 친구 홍대감의 도움과 어린 나이에도 지혜롭게 가정을 일으킨 젊은 부인 설류의 덕분이라 여기며 평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홍대감과 오래도록 깊은 우정을 나누었으며 그 인연은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졌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어린 나이에 겪은 기구한 운명에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삶을 당당하고 지혜롭게 가꾸어 나간 설류의 현숙함에 감복하여 매일매일 그녀를 향한 깊은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후로도 서대감은 자신의 아내를 세상에서 가장 아끼고 기이 보살피며
오랫동안 행복하게 지냈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어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옛날 옛적 산 좋고 물 좋은 효산의 한 고을에 남편을 잃은 연하댁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옛날 장사꾼 출신이던 각 집안의 아버지끼리 장터 주막에서 대포 한 잔 나누며 진탕 소리 오른 김에 맺었던 혼사담으로 얼렁뚱땅 무르르듯 시집을 가게 되었지요. 그렇게 연하댁에게 흥미도 없던 남편과의 혼인 생활을 채 1년도 맛보지 못한 어느 날 그만 불의의 사고로 남편을 떠나보내야만 했답니다. 사고의 내막은 이랬습니다. 연하댁이 갓 시집을 와 시집살이에 매진하던 시골 마을에 볼일이 있어 지나가던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나른한 한낮의 열기에 만물이 축 늘어지는 날씨인지라 선비는 가던 걸음을 멈추고 네 집인지도 모를 담장 앞에 감나무 그늘 아래에 털썩 앉았지요. 체면이고 뭐고 푹푹 찌는 햇살에 익은 제 이마에 땀을 닦으며 연신 부채질을 했습니다. 나 이거야 원. 날씨 한번 괴랄하기 짝이 없구나 그래. 하늘을 향해 시원하게 욕지기를 투덜거리던 선비가 무심코 시선을 내리며 주변을 둘러보고 있으려니 자신의 발 옆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개걸스럽게 밥을 먹고 있는 것이 보였지요. 네 팔자가 참으로 좋구나 싶던 찰나 선비의 눈길이 강아지의 밥그릇에 딱 멎었습니다. 먹다 남은 음식이 말라붙고 꼬질꼬질하여 얼핏 보면 모를 물건이겠으나 실은 이것이 보통 물건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나름대로 조예가 깊었던 선비가 가만히 다가가 강아지 밥그릇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세상에 바로 고려시대 연어문 양식이 선명하게 드러난 청자 접시가 아니겠어요? 아니 마압소사. 이런 총구석 동네 강아지가 어찌 이런 귀한 물건에다가 밥을? 너무나도 놀라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어처구니가 없었던 선비는 주변을 둘러보며 이 강아지의 주인으로 보이는 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휘휘 고개를 두리번대던 선비의 눈에 강아지 옆으로 열댓걸음 떨어져 들어서 있는 초가집이 보였고 또한 그 허름한 초가집의 마당 앞에는 집주인인 듯한 볼품없는 사내가 마루에 기대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지요. 선비는 얼른 자신이 앉아 쉬던 자리에 다시 착석했습니다. 눈길만 살살 굴려가며 바로 머릿속으로 셈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뜻하지도 않게 횡재수가 넝쿨째 굴러들어온 상황이었으니 선비의 가슴이 지진이 난 듯 쿵쾅쿵쾅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아둔하게도 이것이 어떤 물건인지도 모르고 이런 똥강아지 밥그릇으로나 쓰다니 저런 멍청한 작자를 보았는가 그래? 허나 이는 내게는 천재일우의 기회 아니겠는가? 학식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저런 촌뜨기 하나 구슬리는 것은 일도 아니렸다 이 말씀이지. 선비는 시치미를 딱 대고 초가집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어험, 이리 오너라. 선비의 헛기침을 듣고 마루에 앉아 졸고 있던 사내가 눈꺼풀을 꿈뻑꿈뻑 움직이며 부스스 일어났습니다. 이보시게, 나는 길을 지나가던 선비인데 거 오늘 참으로 더위가 대단하구먼 그려. 내 염치 불고 물 한 사발 얻어 마실 수 있겠는가? 예, 뭐 그리 하시지요. 사내는 어기적거리는 몸짓으로 일어나 부엌에서 물 한 사발을 떠왔습니다. 사내에게서 받아든 물을 단숨에 비운 선비는 슬그머니 지붕의 그늘 쪽으로 기어들어오더니만 올해 작황은 어떠한지 이런저런 고충은 없는지 쓰잘데없는 시시껄렁한 소리만 잔뜩 늘어놓으며 판을 깔기 시작했어요. 이 얘기 저 얘기를 입 아프게 떠들어대는 선비에게 사내는 심드렁한 표정을 유지한 채 대꾸조차 없었지요. 개팔자가 상팔자니 어쩌니 하는 이야기로 포문을 연 선비가 은근 슬쩍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거 내 아까부터 보아하니 이 강아지가 아주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은 것이 참으로 벌써부터 싹수가 보인다 이 말씀이지. 영리하니 아주 충성심도 높고 집도 잘 지키겠다 이 말이오. 예, 그렇습니까요? 그저 흔하디 흔한 똥강아지입니다요.
사내는 관심이 없다는 듯 하품을 하며 대꾸했어요. 거 모르는 소리 마시게. 이놈을 잘 훈련만 시키면 멧돼지 멱이라도 물고 늘어질 주둥이라 이 말이네. 허허, 내 우연찮게도 이런 강골의 명견을 보게 되다니 말일세. 강아지 머리를 쓰다듬으며 곁눈질로 사내의 눈치를 살피던 선비는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이 강아지 나에게 파시게나. 내 강아지 값은 후하게 쳐주겠네. 선비의 말에 사내는 송구합니다만 그놈은 파는 강아지가 아닙니다요. 제 손으로 받은 새끼인지라 정이 깊습죠. 하며 선비 쪽은 바라보지도 않고 건조하게 대답했어요. 어허, 이보게나. 그러지 말고. 자, 내 열냥을 치르겠소. 알다시피 열냥이면 잘 훈련시킨 성경값이오. 그럼 저기 고개 넘어 개장터에 가시면 거기 개장수들이 사냥용으로 나온 개들을 널어놓고 팝니다요. 개 가서 사시면 되시겠구먼요. 호락호락하게 넘어올 것 같지 않은 사내의 대답에 선비는 애가 타기 시작했지요. 스무냥 주겠소이다. 이제 사내는 별다른 대답도 없이 고개만 저으며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30냥, 아니 30단냥 어떻소? 40냥. 점점 액수를 올려 부르는데도 사내는 묵묵부답 요지부동이었어요. 50냥, 에이 50냥 주겠소. 자, 여기 있소이다. 내 더 이상은 못 드리오. 선비가 씩씩대며 신냥이라는 꾀거금을 부르자 그제서야 사내가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이내 선비에게서 신냥이 든 전대를 받아 주머니에 넣으며 대답했어요. 나 원참 별 희한하신 양반을 다 보겠습니다 그려. 그 강아지가 그리도 갖고 싶으시면 뭐 데려가십시오. 사내의 말에 선비가 활짝 웃으며 좋았소이다. 나중에 딴말하기 없소. 하고는 제가 산 강아지를 품에 안으며 슬그머니 개밥 그릇도 함께 집어들었지요. 그때 사내가 딱 부러지는 목소리로 개밥 그릇을 낚아채며 말했습니다. 선비님, 저는 강아지만 판 것이지 그 밥그릇까지 판 것은 아닙니다요. 아니, 50냥이나 주고 산 개인데 이까지 개밥그릇 하나 덤으로 내어주지 않고? 그러자 사내는 선비의 음흉한 꼼수를 진즉 눈치채고 있었다는 표정으로 대꾸했지요. 아니, 무슨 그러한 말씀을 하신답니까? 이까지 시라니 이것은 자그마치 고려시대의 연화문 청자접시라는 물건으로 대대로 우리 집 가보로 내려오는 물건입니다요. 아, 알고 있었다는 말이오? 아니, 그런 물건을 개밥그릇으로 내어놓고 있었다는 겐가? 우리 집 가보이기는 허나 어떻게 사용할지는 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요? 사내는 눈을 흘기며 고개를 끄덕였고 졸지에 험불만 켠 꼴이 된 선비는 입맛만 쩝 다시고는 돌아설 수밖에 없었지요. 체면상 거기다 대고 강아지 값을 물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고 떠난 선비의 모습이 저 멀리 보이지 않게 되자 사내는 씩 웃고는 고개를 돌려 부엌을 향해 소리쳤지요. 흥, 저런 음흉한 놈, 내 니놈 속을 모를 줄 알았더냐? 보시오, 임자, 강아지 팔아치웠으니 거 새로운 강아지 한 마리 다시 내오시오. 사내의 외침에 새색시 연하떼기 의아한 얼굴로 새로운 강아지를 한 마리 안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서방님, 대체 어찌 그리 별 볼 일도 없는 강아지를 덥석덥석 잘도 팔아치우시는 geb니까? 이번 달만 벌써 몇 마리째인가요? 참으로 신통방통하니 대단도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연하댁의 남편이었던 이 사내는 개밥 그릇으로 고려청자 접시를 낚싯밥으로 던져놓고 지인귀한 물건임을 알아본 아까 전에 선비 같은 자들이 그것을 노리고 접근하는 것을 이용해 강아지를 비싼 값으로 팔아먹고 있었지요. 거 알 거 없고 여기 이 개밥 그릇에다 흙이나 잔뜩 묻혀 놓으시오. 연하댁의 남편은 퉁명스레 고려청자 접시를 내밀며 말했고 자세한 사정을 알리 없었던 연하댁은 삐죽 입술을 내밀며 그것을 받아들다 그만 손에서 놓쳐 바닥에 떨어뜨려 박살을 내고 말았어요. 아니, 뭐 하는 짓이야? 산산조각 나버린 고려청자 접시를 본 남편이 길길이 화를 내며 바닥에 떨어진
접시 조각들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이게 어떤 물건인지 알기나 하는겨? 미안해요, 서방님. 헌데 그저 개밥그릇수 쓰는 접시 하나 깨었다고 어찌 이리 쥐잡듯. 시끄러워.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큰 소리가. 돈 좀 나야 정신을 차리겠는가? 서운해하는 연하댁에게 손찌검을 할 요량으로 손을 획 들어 올리며 급히 뛰어오던 남편은 솟구치는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서두르다 그만 주춧돌의 발끝이 획 걸리고 말았답니다. 기우뚱하며 중심을 잃고 그대로 넘어지던 남편은 지질이 운없게도 바닥에 놓인 다듬이돌에 머리를 부딪히는 바람에 허망하게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끼리의 취중혼약을 지켜내느라 억지로 연하댁과 혼인하게 된 남편은 그닥 관심도 없던 연하댁에게 구박만 일삼던 사내였기에 슬하에 자식도 두지 못하고 떠나간 남편이 원망스럽기도 하련만 수더분한 연하댁은 그것이 제 팔자려니 싶어 청산과부 신세를 한탄하는 법도 없이 우직하게 시부모를 모시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한눈도 팔지 않고 묵묵하게 살아낸 세월이 장장 7년. 그 뒤로 한해거리로 시부모가 이승을 하직하였고 제 부모처럼 모시던 시부모의 초상에 연하댁은 슬픔을 삼키며 3년상을 치렀습니다. 살림살이도 번듯해져 이제야 좀 편히 지낼 만한데 이리 식솔들이 모두 불귀의 객이 되다니 내게 드리워진 팔자가 매서워 참말로 눈물이 앞을 가리는구나. 그렇게 침통한 표정으로 탈상을 마친 연하댁이 홀로 앉아 안타까운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보려는데 전부터 기웃기웃 기회를 엿보던 매파가 연하댁을 찾아왔습니다. 이보게, 연하댁 집에 있는가? 남편을 잃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끈질기게 자신을 방문하던 매파를 평소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았던 연하댁은 뻔히 자신이 집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서도 저리 말하는 매파가 밉살스러웠지요. 대꾸도 없이 무시하려는데 눈치도 없는 매파가 슬그머니 다가왔어요. 어이구, 집에 연하댁 있었구만. 자자, 내 이야기를 좀 잘 들어봐봐. 아직 연하댁 나이가 30도 안 되었는데 이리 자식도 없이 홀로 한평생을 보내기엔 남겨진 세월이 너무 길지 않겠누? 사설을 늘어놓는 매파가 귀찮았던 연하댁이 눈썹을 일그러뜨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래서요?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연하댁의 냉랭한 태도에 마른 침을 꿀꺽 삼킨 매파가 목소리를 낮추고는 귓속말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저 아래 고을에 호라비로 지내는 괴덕이라는 사내가 하나 있는데 말이야. 아, 글쎄, 연하댁이 탈상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지 뭔가? 그간 연하댁을 줄기차게도 연모하고 있었던 모양이야. 매파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연하댁의 서리빨 같은 앙칼진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썩 나가세요. 저는 한눈 팔 생각일랑 없습니다. 아니, 이보게. 그러지 말고. 나가라는 말 못 들으셨어? 연하댁의 고함에 매파는 사색이 되어 허둥지둥 뒷걸음치며 물러가고 말았지요. 내 비록 식소를 모두 잃은 몸이나 어찌 동네 사람들이 버젓이 보는 마당에 새로이 혼례를 든단 말인가. 나를 어찌 보고 매번 저런 소리를. 매파를 물린 연하댁은 씩씩거리며 매파가 나간 마당에 소금을 가져와 뿌려댔습니다. 그 이후로도 연하댁은 억척스럽게 논농사, 밭농사를 가리지 않으며 홀로 아등바등 의젓하게 수절하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사실 연하댁도 괴덕이라는 사내를 잘 알고 있는 터였지요. 몇 해 전 아내를 먼저 보낸 괴덕은 30 초반에 진입한 꽤 근사한 사내였습니다. 비록 그가 뼈대 있는 집안은 아니었고 과거 시험에 입문도 하지 않아 선비의 길을 걷는 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능할 뿐더러 장사에도 그 재능을 꽃 피운 덕에 모아둔 재산이 넉넉하고 사람 됨됨이도 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괴덕을 마음에 들어한 수많은 과부들이 매파를 통해 그의 집을 문지방이 닳도록 찾았지만 괴덕은 자신에게 들어오는 수많은 혼담을 모두 거절하고
오로지 연하댁만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어요. 괴덕은 연하댁이 아니라면 세장가를 가는 의미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연하댁에게 흠뻑 빠져있는 사내였습니다. 저리도 의젓하게 수절하는 모습을 보니 역시 내가 여인을 보는 눈이 틀리지 않았음은 다시 한번 증명된 셈이지만 한편으로는 끝끝내 내 진심을 몰라주는 것만은 참으로 야속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그간 괴덕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 연하댁에게 보낸 매파가 끈질기게 연하댁을 찾아가 그녀를 설득했지만 연하댁은 매파가 들르는 족족 호통을 치며 내쫓았고 이제는 살인문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 소식을 들은 괴덕은 몇 날을 끙끙거리더니 안타까움과 야속함의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들어 누워버렸습니다. 온 고을에 괴덕이 상사병이 들어 시름시름 앓는다는 소문이 익히 퍼져버렸어요. 연하댁, 나는 당신을 포기하기엔 그 마음이 깊을 대로 깊어져 이승에서 아니 된다면 저승에서라도 당신과의 인연을 이어나가고만 싶소. 괴덕은 타들어가는 가슴을 쥐어짜며 연하댁을 향한 연심에 슬픔을 적셨습니다. 어느 날 객잔에 홀로 앉아 비통한 마음을 달래며 술을 마시고 있던 괴덕에게 그의 오랜 친구 설구가 탁배기를 한 병 들고 찾아왔습니다. 아니, 이 사람아, 왜 이리 죽상의 청승이야? 조선 팔도에 어디 여인이 연하댁 한 명뿐이라던가? 어찌 그런 사사로운 일로 사내가 이리 드러누워? 못난 모습을 보이고 있냔 말이지. 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게. 이보게나 설구, 내 마음은 진심일세. 이것이 그릇된 연심임은 내 잘 알고 있네만 오래전 연하댁이 남편을 여인 순간부터, 아니 어쩌면 그녀를 처음 본 순간부터 나는 그녀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지 뭔가. 지금도 보시게 그리도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그녀는 자신을 청산과부 신세로 만든 그 논팽이 같던 남편을 아직도 기리며 의젓하게 수절하고 있자는가. 얼마 전까지는 자신의 시부모 3년상까지 치르며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다네. 그러니 그녀를 함부로 험담하지 마시게. 얼씨구, 얼씨구? 아주 열분하셨네, 열분하셨어. 상처한 자네 부인이 박물장수와 바람이나 도망가다가 실족했기로서니 너무 연하댁을 두둔하는 것 아닌가? 그녀는 참으로 성품이 곱고 기계가 드높은 여인일세. 그렇기에 이 내 마음이 더욱 찢어지는 법이지. 도통 내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으니 말이야. 괴덕은 연하댁을 두둔하며 침통한 감정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설구는 그런 자신의 친구를 바라보며 탁배기를 한 잔 걸치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하다면 묻겠네만, 자네된 도리로 어찌 매파만을 보내어 자네의 마음을 전달한단 말인가? 연하댁에게 직접 모습을 보여 자네의 진심을 전해볼 생각은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야. 농이나 건네던 오랜 친우가 내뱉은 오래간만에 입바른 소리에 괴덕은 난처한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혹여나 내 면전에 대고 거절을 놓으면 그것만은 견디기가 어려울 듯하여. 아니, 이 사람 어찌 이리 못난 소리를 하는가? 되든 안 되든 성의는 보여야 하는 거 아니겠나? 당장 일어나 내일부터 연하댁을 직접 찾아 자네의 마음을 전달하시게. 안 된다고 알아눕는 것은 그 후에 하여도 전혀 늦질 않으니 말이야. 설구의 호통 어린 목소리에 괴덕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화색이 돈 얼굴로 말했습니다. 맞네. 거 듣고 보니 설구 자네의 말이 맞구만. 내 이럴 것이 아니라 내일부터 당장 연하댁을 찾아가 내 진심을 내보야겠네. 그날 이후 괴덕은 직접 연하댁의 집으로 찾아가 그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시오, 연하댁, 내가 보낸 매파를 매번 물리기만 하기에 내 일이 직접 찾아왔소이다. 연하댁이 의젓하게 수절하는 것을 내 욕보일 심사는 없지만 생각을 고쳐 나라는 사내도 한번 돌아봐달라는 뜻이오. 자신을 찾아온 괴덕을 발견하고 연하댁은 화들짝 놀라 대답했어요. 아니, 이보시오.
어찌하여 수절 과부 홀로 지내는 집에 이리 찾아오시었소? 나는 새로 혼례를 들 생각이 없으니 썩 돌아가시오. 동네 사람들 다 보겠소. 주변을 둘러보며 사색이 된 연하댁을 향해 괴덕은 물러섬 없는 태도로 답했지요. 동네 사람들의 이목이 그리 중요하단 말이오? 그들이 우리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는 않는 것 아니겠소? 그러지 마시고 이 괴덕이라는 사내를 한번 알아갈 기회나 좀 줘보시오. 아니, 글쎄 이 사람이 정녕? 돌아가라는 말 듣지 못하였어요? 연하댁은 앙칼지게 소리치고는 물동이를 이고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이만 돌아가겠소. 내일이 갑작스레 찾아와 참으로 미안합니다. 부디 나를 천천히 알아갈 시간만이라도 조금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었소이다. 괴덕은 발걸음을 돌리며 그녀가 들어간 부엌을 향해 소리치고는 유유히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튿날부터 괴덕은 연하댁의 일손이 딸려 곤혹스러울 때마다 그녀의 집을 찾아와 도움의 손길을 던지기 시작했지요. 어느 날에는 연하댁의 물동이를 대신 이고 물동이 가득 물을 떠주기도 하였고 어느 날에는 땀을 뻘뻘 흘리며 연하댁의 밭에 무성히 자란 잡초를 하루 종일 뽑아주고 가기도 했지요. 괴덕은 처음과 달리 연하댁이 곤란해하거나 싫은 기색을 보이는 때면 재빨리 하던 것을 내려놓고 그 즉시 돌아가곤 했어요. 그녀가 놀라지 않도록 자신이 익숙해지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이목이 신경 쓰여 그를 멀리하려던 연하댁도 처음에 투박하고 막무가내던 모습에서 점점 변해가는 괴덕을 향해 희미한 호기심이 생기던 중이었지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연하댁의 밭에서 잡초를 뽑아주던 괴덕이 땀에 흠뻑 젖어 걸리적거리던 우솥을 벗어던졌습니다. 때마침 새참을 가지고 오던 연하댁이 탈의한 괴덕의 다부진 흉곽을 보자 자신도 모르게 흘끗 곁눈으로 훑게 되었어요. 그것은 그간 연하댁이 생전 모르고 지내던 가슴 속의 격렬한 두근거림이었습니다. 그저 흉하고 볼썽사나운 것이라고만 생각하던 사내들의 가슴팍이었는데 어쩜 제 비위를 맞추던 괴덕의 모양새가 저리도 멋진 것이었다니요. 연하댁은 새참을 바닥에 내려놓고 괴덕의 손을 탄 밭을 쭉 둘러보았습니다. 건장한 사내가 자신의 농산일이며 완력이 필요한 살림이며 도와주기 시작하니 한눈에도 확연한 차이가 보이는 것이었어요. 무관심하고 무뚝뚝한 남편의 생전, 사랑 한번 받아보지 못했던 연하댁은 놀랄 노자였지요. 이 정도면 밭을 운영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구만. 잡초들은 대충 처리는 된 듯하니 다음에 올 때는 잡석들을 고르는 것을 도와주겠소. 한참을 도와주던 괴덕이 땀을 훔치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연하댁은 차마 매몰찬 말을 던질 수 없었지요. 제대로 여미지 않은 그의 가슴팍에 자꾸만 눈길이 가는 것도 멈출 수 없었던 그녀는 애써 자신의 머릿속에 박혀있는 기묘한 음심을 떨쳐내려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자꾸 이리 오셔서 제 살림을 도와주신다 하여도 저는 마음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오시지 마셔요. 그러자 괴덕이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과 이것은 별개의 문제요. 내 의로운 마음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던지는 것이니 이것에 대해서는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오. 괴덕은 그렇게 연하댁에게 사람 좋은 미소를 던지고는 유유히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야심한 시각, 연하댁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낮에 본 괴덕의 모습이 지워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굵은 힘줄이 생생히 돋은 팔뚝으로 잡초를 제거하던 그의 모습이 연하댁을 간지럽히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아비의 장난스러운 혼사담에 희생되어 자신을 아껴주지도 않는 무뚝뚝한 남편과의 짧은 혼인 생활이 전부였던 연하댁은 그것이 무슨 감정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대체 내가 어찌 되려고
이런 망측한 것을 계속 떠올린단 말인가. 연하댁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애써 눈을 감고 오지 않는 잠을 청하려 애썼습니다. 곧이어 선잠에 빠져든 그녀는 궤덕의 단단한 품에 파묻혀 그와 끈적한 합의를 나누는 꿈을 꾸었지요. 육중한 궤덕의 몸이 연하댁의 위를 점할 때 그녀는 꿈결의 몽롱함에 취해 고양이와 같은 망측한 교성을 뱉었습니다. 깊숙하게 점거되는 뻐근함을 느끼며 꿈속의 연하댁은 그만 황홀경을 맞이하고 말았지요. 비몽사몽간의 꿈에서 사내와의 참된 운우지정을 맛본 연하댁은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맙소사, 일이 음탕한 꿈이라니? 내 정령 미치지 않고서야 이 무슨 망측한 일이란 말인가? 연하댁의 온몸이 식은땀으로 푹 절어 있었고 그녀의 뺨은 홍당무처럼 달아올라 있었지요. 심지어 그동안의 자신은 남녀 간의 방사에는 큰 욕심도 즐거움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내의 경험이라고는 먼저 간 남편뿐이었지만 즐거움보다는 아프고 불편한 기억뿐이었지요. 연하댁은 크게 한숨을 내뱉고는 뒷간으로 달려가 찬물을 끼얹으며 자신의 꿈자리를 한탄하고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는 동안 궤덕이 연하댁을 도와주고 돌아간 날의 밤이면 엇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때쯤부터 연하댁도 슬슬 번듯하고 듬직하게 자신을 흠모하는 마음으로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궤덕이 마냥 싫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답니다. 더군다나 직접 자신을 찾아와 자신의 어려운 살림들을 돌봐주기 시작한 후로는 닫혀있던 마음이 점점 문을 열고 있음을 자신도 알고 있던 바였어요. 그러나 의젓하게 수절하고 있는 과부 신세의 자신이 동네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것은 참으로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애써 궤덕의 마음을 밀어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또 한 번의 남새스럽기 짝이 없는 꿈자리에 놀라 일어난 연하댁은 부엌으로 달려가 정나의 몸으로 찬물을 끼얹었어요. 이것이 정령하늘의 뜻인가? 나는 어찌하여야 좋다는 것일까? 밤이 깊어가는 소리가 연하댁의 귓가에 맴돌며 그녀의 애달픈 한숨이 야음을 찢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감정 줄다리기가 주거니 받거니 팽팽히 힘겨루기를 하며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 어느덧 곡식이 풍요롭게 무르익는 가을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간 부지런히 연하댁의 집을 방문하며 그녀에게 눈도장을 받아내던 궤덕이 그날도 어김없이 그녀의 집을 방문하기 위해 이것저것 농기구들을 정리하고 있던 중이었지요. 그때 궤덕의 집으로 친구 설구가 찾아왔습니다. 이복의 궤덕이 어찌 연하댁의 마음은 좀 돌려놓았는가? 설구 오셨는가? 네, 안 그래도 지금 연하댁에게 가기 위해 농기구들을 좀 꾸리는 중일세. 슬슬 수확기가 오고 있으니 연하댁 혼자서는 일손이 모자라지 않겠는가 싶어 말이야. 씩 웃으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설구가 장난스러운 어투로 말했습니다. 참으로 지극정성일세 그려. 연하댁을 나의 배필로 맞이할 수만 있다면야? 이쯤이 무엇이 대수인가? 힘든 줄도 모르겠다 이 말씀이요. 그래도 요즘은 예전처럼 그리 쌀쌀맞게 나를 대하지는 않는 것을 보니 내게 희망이 없진 않은가 봄새. 일전에는 내게 희미하게나마 미소까지 지어주지 뭔가? 신이 난 얼굴로 기뻐하는 궤덕에게 설구가 짐짓 진지한 어투로 말했습니다. 이복의 궤덕이 그렇다면 이제는 슬슬 큰 움직임을 취해도 되지 않겠는가? 매번 그리 살림 돌봐주는 기둥서방 노릇이나 자처하고 있다가 애먼 사람에게 연하댁을 빼앗기면 자네 그것을 견딜 수 있겠느냐 말이야. 내심 마음을 졸이고 있던 부분을 친구인 설구가 건드리자 자신감을 보이던 기세가 풀썩 내려앉아 사색이 된 궤덕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얘기가 나왔으니 말이네만 실은 나도 그 점이 제일 걱정일세. 이거 무슨 좋은 방도가 없겠는가? 실은 방도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 어떤가 한번 드러나 보시겠는가?
설구의 말에 궤덕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며 반가운 마음이 묻어나는 억양으로 소리쳤습니다. 아니, 그것이 정말인가? 그녀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 내 무슨 짓이든 할 용의가 있다네. 어서 알려주시게. 한편 연하댁의 집에서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그녀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연기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아궁이에서 나와 안개처럼 연기가 깔려있는 앞마당으로 나섰습니다. 오늘도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야겠구나. 아침부터 할 일이 태산이니 말이야. 묵직한 물동이를 이고 들어서 부엌으로 가는데 궤덕의 친구인 설구가 일꾼 서너 명을 대동하고 연하댁의 살인문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어요. 이윽고 설구가 앞마당을 향해서 크게 소리쳤지요. 그의 행동은 마치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쳐다보라는 듯 과장되어 있었습니다. 보시오, 연화댁. 내 오늘 쟁기 좀 쓰려 하니 놀고 있는 쟁기가 있으면 빌려주시겠소? 설구의 커다란 고함 소리에 놀란 연하댁이 생전 찾아오지도 않던 낯선 사내의 인기척에 의아하여 손을 닫고 부엌에서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연하댁 내 안방문이 벌커덕 열리면서 윗돌이 옷고름을 다 풀어헤친 채 자신의 튼실한 가슴팍을 훤히 드러낸 궤덕이 바깥을 바라보며 엄중한 목소리로 호통을 치는 것이 아니겠어요? 어허, 이보시게! 이른 아침부터 과분의 집을 찾아와 이 무슨 되어먹지 못한 생짜인가? 이것은 법도에 어긋나는 아니 되는 일일세. 그리고 우리도 마침 오늘 수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쟁기를 오늘 써야 하겠네. 그러니 어서 돌아가시게. 세상에나. 설구를 따라 나섰던 일꾼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화들짝 놀라버렸어요. 꿋꿋이 수절하며 지내기로 이름 높은 과부집 안방에서 우솥을 훌렁 까던진 모양새의 건장한 사내가 제 집 마냥 저리 들어앉아 있는 것도 참으로 기가 찬 일인데 하물며 우리라는 표현을 쓰며 마치 살림이라도 합친 것 마냥 당당히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어허, 세상에나! 저 수절과부 연화댁이 동네 모르게 사내를 안방에 들여놓고 있었다니 말이야? 그들은 말세라는 얼굴을 하며 서로를 바라보고 쑥덕대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설구를 따라 나선 그 일꾼들보다도 더욱 놀란 사람은 다름 아닌 당사자 연하댁이었습니다. 그녀는 안방에 앉아있는 궤덕을 발견하고는 마치 노루가 사냥꾼에게 쫓기듯 펄쩍 뛰며 깜짝 놀라 소리쳤지요. 아니, 이게 무슨... 이보세요. 당신이 거기 우리 집 안방에는 대체 왜? 도대체 어찌하여 들어앉아 있단 말이오? 파랗게 질린 연하댁의 고함이 맥없이 앞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연하댁과 궤덕의 모습을 번갈아 바라보던 설구가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지요. 어허, 이거 참으로 실례했소이다. 내 두 사람이 벌써 그런 관계가 된 줄도 모르고 일이 아침부터 찾아와 그만 추태를 보였구만 그래. 우리는 못 본 것으로 하겠소. 그럼 이만. 설구는 오묘한 미소를 씩 품으며 작전이 성공했다는 모양새로 일꾼들의 등을 떠밀며 돌아나갔습니다. 아니, 잠시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 관계라니. 그리 오해하고 그냥 가시면 어쩌신단 말이오. 거기 내 말 좀 듣고 가시오. 당황한 연하댁이 그들의 등 뒤에 대고 다급하게 소리를 쳤지요. 이 오해천만의 상황을 해명하려 했으나 그들은 이미 저만치 사라져버린 후였습니다. 연하댁의 설득력이 없어진 목소리는 힘없이 앞마당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사태는 보기보다 더욱 심각하여 연하댁이 따지고 변명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설구와 일꾼들이 사라져버린 길목에서 이미 설구의 고함 소리를 듣고 나와본 동네 사람들이 수근거리며 연하댁을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마루 끝에 털썩 주저앉은 연하댁이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설구를 따라왔던 일꾼들은 장안에서도 그 입이 싸기로 소문난 자들이라 자신이 안방으로 남자를 끌어들였다는 소리가 온 고을에 퍼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곰곰 생각을 해보니 이제는 동네 사람들에게 무슨 변명을 하여도
택도 없겠다 싶어진 것이지요. 사실 달리 말할 것도 없이 이것은 설구가 궤덕과 의기투합하여 꾀를 낸 작전이었습니다. 아까 전 연하댁이 물을 길러 우물에 가느라 잠시 집을 비웠을 때 궤덕이 몰래 연하댁 안방에 잠입하였고 상황을 지켜보던 설구가 소문내기를 좋아하는 동네 일꾼들을 대동하고 마치 쟁기를 빌리려는 것처럼 그녀의 집에 들이닥쳤던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자포자기한 연하댁은 헝클어진 자신의 머리를 매만지고는 궤덕이 앉아있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궤덕은 연하댁의 눈치를 살피며 제 옷매무새를 정리하느라 쩔쩔매고 있었지요. 친구의 말을 듣고 저지른 것까지는 좋았다만 불호령이라도 떨어지면 어쩌나 이제 와서 조마조마했어요. 에휴, 일이 일이 되었으니 어쩌겠소. 이미 우리 두 사람이 합가했다며 온 동네방네 소문이 파다해질 것이 자명한데 더 이상 내 당신을 밀어내어 무엇한단 말이오. 자, 서방님, 내 절이나 받으십시오. 자신의 작전이 성공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연하댁의 목소리에 궤덕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연하댁, 나를 받아주어 참으로 고맙습니다. 내 이런 과격한 방법을 사용한 것에 거듭 사죄를 드리겠소. 허나 내 반드시 약조하리다. 저승으로 가는 그 순간까지 연하댁을 호강시켜 줄 것이오. 궤덕이 연하댁의 두 손을 꼭 부여잡고 그녀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자 연하댁은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윽고 그녀의 옷구름이 사라락 풀리는 소리가 아침을 알리는 수탉 소리에 덮여 두 사람의 진득한 첫 방사가 시작되었음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성대한 혼례를 치른 후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지요. 꿈에 그리던 연하댁을 배필로 맞이한 궤덕은 자신이 입 밖으로 꺼낸 약조대로 지아비에게 사랑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며 연하댁을 아껴주었지요. 그렇게 연하댁은 비로소 혼인의 참맛과 온우지정의 참맛을 동시에 깨달으며 행복하게 지냈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사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장안을 휘젓고 다니는 이름난 오입쟁이 풍기는 투전판에서도 얼굴이 팔려있는 유명한 노름꾼이었습니다. 투전판이란 투전판은 죄 돌아다니며 패도를 만져댄 통에 풍기의 손끝은 마치 달아해진 활처럼 휘어져 있었지요. 밤을 새며 패도를 만지고 투전판에서 구르며 잃고 따기를 반복하다 어느덧 먼동이 터오고 새벽 딸기 우렁찬 울음을 뽑으면 그제서야 비척거리는 걸음으로 투전판을 빠져나와 간질간질한 하초를 들썩이며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밤새 몸담고 있던 투전판의 밤, 흥건한 술 냄새와 땀 냄새 사이로 번들거리는 엽전꾸러미 위에서 춤추던 손가락은 새벽이 되어서는 곱고 매끄러운 살결 위를 더듬는 것이었지요. 집에는 버젓이 아리답고 조신한 아내를 두고 있는 풍기였으나 그 고약한 버릇이 어디 쉽게 고쳐지는 것이던가요? 그렇게 여느 때와 같이 개차반으로 지내던 이 풍기가 또다시 위험한 관계에 발을 들이고는 아찔한 맛에 눈을 뜨게 되었는데 바로 투전판에서 호영호재하며 어울렸던 노름꾼인 만택의 아내와 눈이 맞은 것이었어요. 풍기는 그녀의 이름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 필요도 없다 여기고 있었지요. 어둠 속에서 빛나는 옷 같은 목덜미에 가느다란 손목에 감겨있는 은팔찌, 자신의 손가락 끝에서 숨막힐 듯이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고 있는 타인의 아내, 풍기에게는 그것이 그녀에 대해 알고 싶은 전부였습니다. 얼마나 이렇기에 눈빛이 그리 흐리멍텅하시오. 우리 서방 한창 때를 보는 것 같아 참으로 한심하오. 어허, 어찌 그런 말을 하시오. 오늘은 좀 괜찮은 날이었소이다. 그리하여 이리 옷비녀도 하나 선물로 가져오지 않았소이까? 참으로 내가 정신이 빠진 여편네지. 누가 보면 내 신세야말로 기이하기 짝이 없다. 손가락질할게요. 노름질에 빠진 서방 꼬라지가 보기 싫다 하여
또 다른 노름꾼을 안방에 들이다니 원. 호롱불이 꺼진 실내에서 가볍게 눈을 흘기며 깊은 한숨을 토해내는 그녀의 숨결은 짙고 달콤하게 방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노름꾼 만택이 들락날락하던 안방답게 투전판의 역한 냄새와 섞인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잔향이 숨어 있었지요. 그것이 풍기를 더욱 자극시키고 있었습니다. 풍기는 잘 알고 있었답니다. 이것은 벼랑 끝의 아찔한 춤, 한 번의 실수가 파멸로 이어질 수 있는 위태로운 연극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하지만 자극을 향해서만 뛰고 있던 풍기의 심장은 만택의 아내가 벗어던진 속옷을 보자 멈출 수 없다며 또 한 번의 뜀박질을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풍기의 이 위험한 이중생활은 그야말로 외줄타기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른 저녁 투전판에 들러 내부를 한번 슥 돌아본 풍기가 하품을 하는 신용을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옳거니 만택이 놈이 없구나. 텅 빈 노름판 위에 흩어진 패드를 무심히 내려다보며 눈을 굴리던 풍기는 제일 큰 판에 만택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면 그 판에서 노름을 시작했고, 반대로 만택이 노름에 심취하여 판을 들쑤시고 있으면 그 즉시 만택의 집으로 달려가서는 만택이 없는 틈을 타 그의 아내 허리띠에 걸쳐져 있는 고쟁이 끈을 무장해제시키는 일과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만택이 한창 판에 빠져 있어 무아지경인 것을 확인한 풍기가 그의 집으로 향했지요. 장독대의 삭은 냄새와 싸늘한 기운이 감도는 낡은 초가 앞에서 발을 멈춘 풍기는 익숙한 손길로 살인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안방으로 들어서는 풍기의 눈에 어둠 속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은비녀가 비추는 듯 싶었습니다. 발걸음 소리부터 딱 그쪽 같았소이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되오. 슬슬 서방이 돌아올 때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댁내 서방이 돌아오기는 무슨. 제일 큰 판에서 정신을 놓고 패를 잡고 있는 것을 보고 오는 길인데 어찌 그러시오? 자, 그러지 말고 오늘은 좀 진득하니 제대로 놀아봅시다. 어휴, 아니 된다 하여도 이러시오. 이러다 정말 들키면 절단난단 말이오. 온매무새를 다듬으며 외치는 만택의 천은 마치 밤의 숲속에 피어나 있는 새하얀 꽃잎처럼 어쩐지 섬뜩할 정도로 색을 뿜어내는 형세였습니다. 그 모습에 더욱 자극받은 풍기는 천천히 가슴이 터질 듯한 떨림을 참으며 그녀에게 다가가 옷고름에 손을 가져다 대었지요. 자, 그리 눈썹을 찡그리고 있으니 내 더욱 불끈하여 참을 수가 없지란소. 그러지 마시고 이리 좀 돌아서 보시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살인문이 격렬하게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그것은 만택이 집으로 들이닥치는 소리였습니다. 굶주린 짐승의 눈처럼 붉게 충혈된 눈으로 들어선 만택의 발소리에 풍기는 순간적으로 얼음이 된 듯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사이 만택의 처가 재빨리 일어나 풍기를 어둠 속의 벽장 안으로 구기듯 밀어넣었습니다. 풍기는 벌거벗은 꼴로 어둠 속 벽장에서 찍소리도 내지 못한 채 숨어 있었어요. 좁고 갑갑한 공간 속에서 그는 자신의 숨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애를 쓰고 있었지요. 이윽고 벌컥 안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만택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도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풍기는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거렸지요. 벽장 바닥에 닿아있는 그의 몸은 마치 떨어지는 가을 낙엽처럼 갈피를 잃고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몰골로 만택에게 들킨다면 그의 소뚜껑 같은 손에 얻어맞아 이승을 하직할 것이 뻔했으니까요. 벽장 너머로 들려오는 수상한 소리들이 풍기의 심장을 더욱 옥죄고 있었습니다. 만택의 거친 숨소리와 만택의 처가 고성을 내며 흐느끼는 소리, 그것들은 풍기의 정신을 짓누르는 망치의 소리처럼 쾅쾅 풍기의 머릿속을 헤집고 있었지요. 꼼짝없이 이대로 죽는구나.
인생이 이리도 허망하게 끝날 줄 알았으면 조금은 제대로 살아보는 거였는데. 자포자기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는 그때 바깥에서는 뜻밖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안방을 나서는 만택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지요. 하지만 그것은 분노에 절어있는 보폭의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벽장 속에서 웅크리고 있던 풍기가 망연자실하게 굳어있으려는데 벽장의 문이 열리며 머리카락이 엉망이 된 만택의 처가 눈앞에 보였지요. 그것 보시오, 내 뭐라 하였소. 오늘은 느낌이 좋지 않다 하지 않았습니까? 들킨 것은 아니니 안심하시오. 그저 판돈이 부족하여 내 은비녀를 가져갈 요량으로 잠깐 들른 것뿐입니다. 그제야 풍기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벽장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간신히 목숨을 건진 풍기는 오입의 생각도 접은 채 흐느적거리는 걸음으로 돌아갔지요. 대대로 내려온 문전옥답을 꿰찬 덕에 한량처럼 먹고 놀아도 다행히 배는 골치 않는 팔자였으나 오입과 노름으로 오랜 기간 다진 풍기의 삶은 그리 부러운 것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한바탕 낭패를 볼 뻔한 위험을 피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바람이 차갑게 옷깃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풍기는 산자락의 험한 능선을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겼지요. 발걸음이 꽤나 무거웠어요. 풍기 스스로도 자신의 삶이 마치 끊어진 실타래처럼 엉망진창으로 엉켜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아니 되겠구나.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객사하거나 맞아 죽거나 둘 중 하나일 게다. 어찌 이리 벼랑 끝에 매달린 기분으로 하루하루 기약 없이 추락하기만 하겠는가. 풍기는 어쩌면 벽장 안에서 쪼그린 채 알몸으로 부들부들 떨었던 그 경험이 하늘이 내려준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안에 한숨을 내쉰 풍기는 결연한 표정으로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용하다는 점쟁이인 수룡골의 마소경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지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마소경은 장안에서 소문난 점쟁이였습니다. 주역을 통달하여 사람의 앞날을 기가 막히게 잘 맞힌다는 풍문이 대단했지요. 그 유명세에 한양서부터 마소경을 찾아오는 손님으로 골목을 가득 메울 지경이었습니다. 마소경은 그렇게 들어오는 복채를 차곡차곡 쌓아뒀다가 골목 아래 대로변에 그럴듯한 기와집을 한 채 지어 전보는 장소를 새 집으로 옮긴 터였지요. 내 여기서 마소경의 고견을 들어본 뒤 내 인생의 새 출발을 꿈꿔보리다. 마소경의 집에 도착하자 예상대로 골목길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모두들 자신의 운명을 알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있었지요. 그들의 얼굴에는 모두들 저마다의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이나 기다린 끝에 드디어 풍기의 차례가 되어 집 안에 들어서게 되었어요. 집 안의 모습은 밖과는 달리 의외로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향긋한 차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나왔고 모습을 드러낸 마소경은 예상과는 달리 평온한 표정으로 풍기를 맞이했습니다. 마소경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어쩐지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지는 것이 몹시도 신기했지요. 네, 내가 말이오. 그러니까 우리 점쟁이 양반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어. 이미 알고 있소이다. 턱 보니 그대는 노름판을 기웃대는 오입쟁이시구려. 아, 아니 어찌 아셨소? 점쟁이가 그것도 모르면 남의 팔자에 입을 얹으며 밥이나 먹고 살겠소이까? 첫인상부터 엄청난 신뢰감을 뿜어내는 마소경의 위엄에 풍기는 훈장 앞에 학동마냥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걸어온 삶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마소경은 조용히 풍기의 이야기를 듣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거 지금처럼 질질 끌고 가다가는 서슬 시퍼런 낫에 그 목이 날아갈 팔자요. 목이 말이오? 마소경이 차분하게 일갈하자 풍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손을 끊겠다 작심한 것은 하늘이 준 기회와도 같소이다.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오입 상대인 그 여자 목숨도
풍전등화와 다를 바가 없구만 그래. 노름이야, 뭐 어찌하든 그것은 당신의 자유이오만 이 시간 이후로는 오인만큼은 반드시 끊어야 할 것이오.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운이 좋아 목이 날아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혀를 빼물고 쓰러질 팔자라 이 말이여. 그것이 참말이란 말입니까? 아, 알겠소이다. 내 당장 모든 것을 관두겠소. 잘 생각하셨소이다. 자고로 꼬리는 길면 무조건 밟히게 되어 있소이다. 풍기는 마소경의 점괘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목이 달아난다니 제 아무리 짜릿함을 쫓아온 인생이라지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풍기가 복채를 건네고 일어서려는 그 찰나 문간에서 마소경의 아내가 점심상을 이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아, 아니, 순간 풍기의 몸은 묘한 열기와 황홀감에 달아올라 버렸어요. 말라붙은 듯한 마소경의 볼품없는 몰골과는 달리 그의 아내는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미녀였기 때문이지요. 젊고 싱그럽고 매혹적이기까지 한 그녀의 아름다움은 방금 전까지 굳은 결심을 하며 일어섰던 풍기의 마음속 빗장을 그 즉시 박살내버렸습니다. 잔잔한 호수에 던진 묵직한 돌멩이 덕에 세찬 물결을 내며 퍼져나가는 파문 마냥 작심삼일도 아닌 작심삼초의 불청객이 되어 풍기를 함락시키고 말았습니다. 대체 신을 넘긴 것으로 보이는 저 볼품없는 마소경이 어떻게 저런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인가? 풍기는 그 의문에 사로잡혀 입을 벌린 채 그녀를 바라보았지요. 헌데 풍기의 눈길을 알아차린 마소경의 아내 역시 낌새가 남달랐어요. 허우대가 멀쩡한 풍기의 시선이 싫지만은 않다는 듯 눈을 흘기며 야릇한 새끼를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서방님, 식사부터 하신 다음 손님 받으셔요. 던지듯 한마디를 뱉으며 풍기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은 기이한 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에는 외려 풍기의 시선을 오랫동안 즐기며 담아두는 듯한 교태로움마저 들어있었어요. 풍기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억누르기 위해 다짐했던 제 속의 욕망이 그녀의 아름다움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어 폭발할 듯 했지요. 마소경의 색시는 풍기의 시선을 전혀 개의치 않는 듯 차분하게 점심상을 방 안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에서 숨길 수 없는 매력이 흘러나왔습니다. 걸음에 맞춰 살짝 흔들리는 허리와 둔부, 그 모든 광경은 풍기의 뇌리와 정신을 강렬하게 간지럽히고 있었지요. 이미 마소경의 점괘를 따르겠다는 생각은 저 멀리 사라진 이유였습니다. 이대로 돌아선다면 풍기는 두고두고 후회를 할 것만 같은 기분이었지요. 결국 마소경의 점집을 나온 풍기는 골목 어귀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마소경의 색시가 점심상을 이고 수령골 골목길을 오르는 모습을 지켜본 뒤 몰래 뒤따라갔습니다. 뒤에서 바라보는 그녀의 발걸음은 너무도 가벼웠고 또한 매혹적인 곡선으로 흔들리는 둔부 역시 풍기의 가슴을 아찔하게 옥죄고 있었답니다. 그녀가 살림집 때문에 들어서는 순간 풍기는 그녀의 뒤를 따라 바짝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한 손으로는 그녀의 입을 틀어막고 다른 손으로는 그녀의 머리에 인 점심상을 잡았지요. 소리치지 마시오. 내가 당신의 눈빛을 오해했다면 이 즉시 나는 뒤돌아 나가겠소. 허나 그것이 아니라면 그대 역시 나와 같은 마음을 품고서 나를 바라보셨다면 천천히 고개만 끄덕여 주시면 돼요. 뒤는 나에게 맡기시고 말이오.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마소경 색시의 눈동자가 휘둥그레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풍겨나오는 달콤한 향기는 풍기의 감각을 마비시키고 있었지요. 입이 막힌 색시는 몸부림을 칠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초로의 소경에게 시집와 재미라고는 맛보지 못했던 색시 역시 두 눈을 질끈 감으며 모든 것을 허하겠다는 눈치였지요.
그렇게 대문을 잠그고 문간에 선 채 풍기는 그녀의 속치마를 걷어 올리고 고쟁이를 벌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개과천선의 결심 따위는 이미 지워진 지 오래였어요. 그리하여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 싱글벙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살림집에서 내려오던 풍기는 이내 자신이 저지른 행동을 후회해 보았으나 때는 늦었지요. 용하기로 이름 높은 점쟁이의 아내와 오입을 저지르고 말았으니 점쟁이의 말대로 하늘이 자신을 가만두지 않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풍기는 마소경의 점집으로 다시 발길을 돌렸습니다. 으잉, 아니, 왜 또 오시었소? 아직도 뭐 물어볼 것이 남은 게요? 대문을 들어서며 나타난 풍기의 재등장에 마소경이 의아한 목소리로 물었지요. 풍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선생, 네 뭐 하나만 더 물어보려 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저기, 아, 물어보시오. 뭔데 그러시오? 그러니깐 그것이 제가 그의 아내와 함께 한 일을 그녀의 남편이 알게 되겠습니까? 풍기의 말에 또다시 진중히 사주를 짚어보던 마소경. 헌데 일승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이내 고함을 빽 지르는 것이었지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요? 아까 내게 점을 볼 때까지만 하여도 당신과 그 짓을 저지른 여편네의 남편은 여기와는 엄청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거늘 지금은 웬일인지 잠깐 사이에 그 본서방이 바로 이 근처에 있다고 맥이 짚히는구만. 당신, 그자에게 들키지 않으려면 서둘러 도망치는 것이 좋겠소. 세상에나 이럴 수가요. 말 그대로 용하디 용한 점쟁이 마소경의 말에 풍기는 뒷덜미에 소름이 돋는 기분이었지요. 아까 전 점을 볼 때는 만택에 처와 버린 일에 대해 물은 것이었으나 지금 점을 본 것은 바로 마소경의 처와 버린 일에 대해 물은 것이었으니까요. 물론 마소경의 재주가 그것이 자신의 아내였다는 것까지 알아낸 것은 아니었지만 말이지요. 아, 알겠소. 고맙소이다. 선생, 부디 잘 계시오. 풍기는 마소경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복채를 집어던지다시피 치르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나서 36개를 놓았습니다. 헐레벌떡 쉬지도 않고 걸어 집으로 돌아온 풍기는 구안이 두려웠던 나머지 그리도 끊을 수 없을 것만 같던 오입을 멀리하게 되었지요. 그렇게 자의와 타의가 섞인 마음가짐으로 본처의 곁으로 돌아오게 된 풍기. 허나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 이날 이후로 풍기에게는 새로운 시련이 다가오게 되었으니 때는 한낮 풍기네 고을에서 빨래터로 삶고 있던 우물가였습니다. 풍기의 아내 교실은 우물가에만 가면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는 것이었어요. 어휴, 나는 참말로 우리 신랑 때문에 못 살겠어. 밤이고 낮이고 그냥 나만 봤다 오면 기다렸다는 듯이 치마를 걷어 올리려더니 말이야. 산청댁의 곰살 맞은 웃음소리와 함께 기다렸다는 듯 곡천댁이 말을 이었습니다. 얼씨구, 이 여편네야. 그 정도는 여사지. 나는 말이요? 어제 낮에 부엌에서 연기에 코를 막고 밥을 푸고 있는데 글쎄, 신랑이 갑자기 들어오더니만 제 바지춤을 내리고 달려들지 뭐겠어? 한 손에는 밥주걱을 든 채로 또 다른 손엔 밥그릇을 든 채로 어쩌지도 못하고 그만 꼼짝없이 당했지 뭐여. 두 사람의 설레발에 모여있던 여인네들 모두가 까르르 빨랫방망이를 내려놓고는 배꼽 빠지게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지만 유일하게 한 사람, 교실만은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교실이 잔뜩 부하가 치밀어 있는데 눈치 없이 한 안악이 교실 곁으로 다가와 묻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댁 서방 아재랑은 어떤데 이리 말이 없수. 아재가 가끔이라도 안 하는 저요. 그러자 교실이 여유로운 미소를 품은 채 빙긋이 돌아보고는 답했지요. 우리 여편네들 금슬자랑이야 뭐 하루 이틀이 아니니 넘기겠다만 나는 오히려 그런 안팎으로 토끼 새끼들인 서방과의 장난에 이리들 자랑이랍시고 떠드는 꼴이 너무도 우습다 이 말씀이여. 자네들
부엌에 서고 안방에 서고 그저 파르르 한번 떨다가는 제풀에 나가 떨어지잖아. 온우의 정, 이 깊은 맛이라는 것을 댁들은 모를 것이야. 눈을 지그시 내리깔고 조곤조곤 밟아내리는 교실의 말에 우물가에 모여있던 여인네들은 연신 헛기침만 뱉어냈습니다. 곧 우물가 모든 여편네들의 입이 조용하게 닫혀버렸지요. 그렇게 서방과의 금슬을 자랑하던 그네들에게 한 방 먹인 교실이었지만 집으로 돌아와 곰곰 생각하자니 참으로 땅을 치고 대성통곡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허우대 멀쩡하고 이목구비 뛰어난 신랑 풍기한테 시집가는 날만 하더라도 그저 모두가 부러워하며 축하해 주었건만 막상 시집을 와보니 신랑이란 작자는 물려받은 문전옥답을 야금야금 팔아먹고 허구한 날 투전판과 여염집을 들락날락하며 노름과 오입에만 혼을 쏟는 통에 제대로 된 합판 한번 치러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으니까요. 어이구, 내 팔자야, 정말! 게다가 얼마 전에는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하루 일과처럼 해오던 투전판 발길조차 깔끔하게 끊어버리고는 내내 집안에 틀어박혀 책 나부랭이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겠어요. 나가돌 때야 그저 그러려니 하고 넘겼지만 서방이 저리도 집구석에 틀어박혀 있음에도 아내인 자신 보기를 돌같이 하고 있으니 참으로 죽을 맛이었지요. 그것이 오히려 교실의 애간장을 더욱 태우고 있었습니다. 풍기는 별채의 사랑방에 기거하며 참모가 하루세끼 날라주는 밥상만 야금야금 비우고 있었습니다. 달이 훤히 뜬 밤이 되어도 교실이 기거하는 안방에는 건너올 생각조차 않는 것이었어요. 어떤 때는 사나흘 동안 한 집에 있는 신랑의 얼굴조차 한번 못 볼 때도 있었습니다. 신혼 초에는 그래도 가뭄에 콩나듯한 터울로 안아주는 신용이라도 하더니만 어디 점쟁이인지 뭔지를 만나고 온 다음부터는 아예 본체만 채였지요. 그렇다고 하여 교실이 문제가 있는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처녀 시절도 고을에서 소문난 조신한 미인이었고 지금 역시도 그때의 미색은 조금도 빛바래지 않은 단아함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가져다 준 곱고도 부드러운 육덕이 무르익어 층기가 온몸에서 풍기고 있을 지경이었어요. 차라리 투전판을 싸돌아다니며 헛짓거리를 하고 다닐 때가 더 나았구먼. 없어서 안 하는 것과 있으면서도 못하는 것은 천지차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교실의 한숨 소리가 달밤의 담장을 넘어 하늘까지 닿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고을마다 방문하여 이것저것을 선보이던 박물 장수가 교실의 고을까지 찾아들었습니다. 자, 우리 마님께서 혹하실 물건이 잔뜩 기다리고 있으니 어디 한번 천천히 구경이나 해보시죠. 박물고리짝을 열어놓고 거울이며 놀이개, 팔찌 등등 아녀자들이 혹할 물건들을 질비하게 펼쳐 보인 박물 장수가 제 흥에 겨운 가락을 뽑으며 교실의 혼을 빼놓고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둘러보던 교실은 고리짝 안쪽 제일 구석에 처박혀 있던 비단 주머니를 발견했지요. 아니, 이 주머니는 무엇이오? 비단 주머니를 덥석 집어 올리며 교실이 물었습니다. 잉? 어허, 마님. 그것은 마님과는 인연이 없는 물건이라 이 말씀입죠. 그것은 외로운 밤을 이겨내지 못하는 과부들이나 찾는 물건입니다. 박물 장수의 말에 호기심이 동한 교실이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것을 꺼내다 말고 소리쳤지요. 어머머, 이것이 무엇야 대체? 교실의 얼굴이 금세 새빨개졌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나무로 갈고 닦아 만든 남근 형상의 목신이었으니까요. 저 이복에 내 이것을 사겠네. 대신 이것은 다른 집에는 꼭 비밀로 해주시게. 예? 아니, 이것을 사신단 말이십니까요? 교실이 그 물건을 싸자 박물 장수가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물었어요. 물론 저야 물건을 팔면야 그만입니다마는 어찌. 긴 말은 필요 없고 내 넉넉히 줄 터이니 비밀 엄수나 부탁하겠네.
교실은 박물 장수에 의한 시선을 온몸으로 견디며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그 시선은 마치 그녀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했고 동시에 어쩐지 측은지심을 품고 있는 기분마저 들었지요. 목신을 쥔 손의 선 힘줄이 그녀의 절망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증자처럼 보였습니다. 박물 장수가 돌아간 그날 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마른 뺨을 스치자 교실은 결국 참았던 눈물 한 줄기가 주르륵 흐르고 말았어요. 대체 내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되었는가? 박물 장수가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뇌리에서 잊히지를 않는구나. 아마도 제 지아비에게 버림받은 한심하기 짝이 없는 여편네라 생각했을 테지. 내 차라리 이런 집안이 아닌 힘이라도 튼실한 농사꾼한테나 시집을 갈 것을. 이런 생각 저런 생각에 울분을 사기며 뒤척이던 교실은 이내 어금니를 꽉 깨물고 다짐했지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써야지. 그냥 두었다가는 우리의 혼인 생활은 끝장이 나고 말게야. 그렇게 이튿날이 훌쩍 지나게 되었습니다. 해가 저물자마자 교실은 부엌 아궁이 앞에서 장작이 타들어가는 소리를 들으며 분주하게 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정성스레 몸을 씻은 뒤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 정도로 아름다운 것을 확인하고는 만족감에 고개를 끄덕였지요. 얼굴에 차분하게 분을 바르고 머리카락에 동백기름을 바르는 그녀의 손길엔 대단한 결심이 서려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치장을 마친 교실은 간단한 술상을 차려 사랑방으로 들어섰지요. 그럼 잠시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부인, 이 시간에 사랑방에는 어인일로. 풍기는 방 안으로 들어서는 교실의 모습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부인, 오늘따라 어찌 그리 곱게 단장을 하셨소이까? 평소와는 사뭇 다른 교실의 아리따운 모습에 풍기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교실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참으로 짓궂으십니다. 오늘따라라니요. 저는 늘 오늘처럼 고운 모습이었습니다. 그저 서방님께서 관심이 없으셨던 게지요. 허니 오늘만큼은 소첩에게 특별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부디 힘을 보태 주시옵소서. 교실의 목소리는 잔잔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결연하기 그지없었지요. 그렇게 그녀가 풍기 곁으로 다가서 술상을 올린 뒤 술 한 잔을 따라 풍기에게 내밀었습니다. 지금까지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던 잔소리 한 번 없었던 착하디 착한 아내였기에 내심 풍기의 마음 깊은 곳에는 죄책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간은 바깥으로 놔두느라 아내의 자색을 신경 쓰지 못했고 제 버릇을 고쳐놓겠다며 점쟁이 마소경을 찾아서는 그의 젊은 색시와 그 집까지 버린 전적이 있으니 마지막 양심이라는 것이 남아있던 풍기는 어쩐지 면목이 서지 않아 제 부인을 품지 못한 것이었어요. 새삼 단장한 아내의 모습을 마주한 풍기는 아내의 자색이 이리도 고왔었나 싶은 마음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하여 가슴 한켠이 먹먹해진 풍기가 연거푸 석 잔의 술을 비워낸 뒤 술상을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천천히 촛불을 불어 끄고 교실의 옷구름을 풀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참으로 오래간만에 제 아내를 품에 안고 일을 시작해 보려 하는데 세상에나 이것이 어찌 된 일일까요? 풍기가 아무리 용을 쓰고 기를 써도 풍기의 분신은 제 몸을 일으켜 세울 기미가 없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제 서방의 손길을 받은 교실은 그야말로 거대한 불덩어리가 되어 풍기의 품속에 파고들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풍기의 분신은 오히려 점점 더 그 기세가 쪼그라들기만 하는 것이었어요. 한참이나 씨름하던 풍기는 결국 털썩 주저앉으며 기운 빠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인, 참으로 내 부인께는 면목이 없소. 도무지 이리도 말을 듣지 않는 연유를 모르겠소이다. 고개 숙인 풍기에 기어들어가는 목소리가
교실의 가슴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어떻게 마련한 기회인데 자신을 품에 안은 서방이 이런 꼬락서니를 보이다니요. 교실은 자존심이 박살나 으깨지는 기분이 들었으나 이대로는 포기할 수 없었지요. 아닙니다. 일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간 소첩이 서방님의 몸보신을 제대로 시켜드리지 못한 탓으로 사료됩니다. 그저 저만 단단히 믿어보셔요. 어찌되었거나 돌같이 보던 자신을 품에 안기는 하였으니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라 여긴 교실은 그 이튿날부터 더욱 기세를 드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용하다는 의원을 돌며 십전대 보탕을 구해와 다렸고 산삼이며 사양이며 몸에 좋다 하는 것을 모조리 구해다 풍기에게 먹였습니다. 하지만 2달이 가고 석 달이 지나도 풍기의 분신은 그 고개를 들어 올릴 낌새조차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점점 지쳐만 가던 교실은 결국 수령골의 이름 높은 점쟁이인 마소경을 찾아가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마소경 앞에 선 교실이 한마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모조리 털어놓으며 한탄했지요.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마소경이 손을 들어 사주를 짚어보고는 길게 한숨을 뿜으며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분의 그 사주가 어째 낯설지가 않은 사주로구만. 헌데 말입니다. 이보시오. 부부간의 금슬을 높일 방법은 있으나 이것이 독이 되는 수가 있겠소이다. 대체 그것이 무슨 소리랍니까? 독이라니요.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자면 죽은 것을 살려놓는 방법은 있겠으나 그리하면 또한 살아있던 것이 죽는 수가 생기겠다 이 말씀이지요. 뜬구름을 잡는 소리를 늘어놓는 마소경의 점괘에 교실은 눈썹을 찌푸리며 품속에 안고 있던 묵직한 전대를 꺼내 마소경 앞에 던져놓으며 대꾸했습니다. 죽은 것을 살려놓지 않으면 내가 한이 쌓여 당장에 죽을 판이오 지금. 가타부타 마시고 나도 더 이상은 기다릴 수가 없으니 방법이나 좀 일러주시구려. 두 눈 멀쩡히 뜨고 있는 남편을 두고 내가 아주 생과부가 따로 없다 이 말이오. 마소경은 손을 뻗어 교실이 던져놓은 전대를 더듬더듬 만져보았습니다. 그 액수가 마음에 들었는지 마소경이 씩 웃으며 답했어요. 그러하시다면 네 알려드리지요. 조만간에 마님을 찾아올 귀인, 아니 귀인이라 볼 수는 없겠고 아무튼 손님이 찾아올 것이오. 그 손님이 마님에게 필요한 것을 쥐고 있겠구먼. 아마도 그자에게서 답을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끝이오? 예, 그렇습지요. 그리하시면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되실 겁니다. 교실이 고개를 갸웃하며 반신반의의 태도를 보이자 마소경이 근엄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그러나 마님, 그 뒤에 생기는 일에 대해서는 결코 저는 책임지지 않겠소이다. 그럼 살펴가시오. 그렇게 마소경에게 점괘를 듣고 집으로 돌아온 교실은 싱숭생숭한 마음으로 마소경이 말한 손님을 기다리게 되었지요. 그러던 중 일전의 박물장수가 다시 교실을 찾아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박물장수는 박물고리 짝을 내려놓자마자 교실에게 귓속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마님,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에야말로 마님께서 혹하실 만한 물건이 있습지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때 목신을 사실 때 제가 이미 짐작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더니 박물장수는 품속에서 슥 주머니 하나를 꺼내어 들어 보였어요. 자, 이 환약으로다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저 재물포를 드나드는 상인들에게 아주 어렵게 구한 물건으로 삼지구엽초, 즉 음양곽이라 불리우는 것입니다요. 십전대보탕도 살려주지 못하는 것을 요놈은 살려준다지 뭡니까? 교실의 두 눈이 빠르게 커졌고 그녀는 곧 점쟁이 마소경의 점괘를 되뇌었습니다. 앞뒤 잴 필요도 없이 자신이 기다리던 손님이 바로 이 박물장수임을 알아차렸고 그녀는 웃돈을 주고 음양곽을 몽땅 구매하였어요. 대망의 그날 저녁 교실의 말을 듣고 음양곽 한 움큼을 털어넣은 풍기는
그야말로 단단한 돌덩어리로 변해버린 제 분신을 내려다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렇게 날이 밝을 때까지 몇 차례나 이어진 합화는 교실을 거의 실신시킬 지경에 이르렀지요. 교실은 행복의 겨운가락을 잔뜩 뿜어내며 이제서야 온우의 참맛에 눈을 뜨게 되었음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후로도 두 사람은 음양곽을 이용한 합판의 밤을 장렬하게 불태웠고 달포가 지난 어느 날 밤 어느새 마지막 한 줌이 남은 음양곽을 입안에 털어넣은 풍기는 또 한 번 교실을 기절시키고 나서 어쩐지 가슴이 답답하다며 교실의 목덜미에 고개를 푹 파묻었지요. 서방님, 어찌 괜찮으십니까? 허나 풍기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점쟁이 마소경의 말대로 혀를 길게 빼물고 그는 그렇게 교실에 위에서 복상사를 당하고 말았어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를 두드려 맞은 교실 역시 불러도 대답 없는 남편 풍기를 끌어안고 통곡하며 소리쳤습니다. 죽은 것을 살려놓으면 살아있던 것이 죽는다는 점괘가 이런 뜻인 줄은 몰랐다면서 말이지요. 그날 밤 깊게 무르익어가던 밤하늘은 그렇게 교실의 대성통곡으로 잔뜩 채워져만 갔더라는 후문이 옵니다. 낭독해드린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야담상회를 응원해 주셔요. 늘 잊지 않고 야담상회를 찾아주시는 마님과 선비님들 시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옵니다.